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G20 회의를 기다리며 차분한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G20 회의에 앞서 미중 각 이제 실무진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및 통상 실무자 협상이 좀 변수일 겁니다. 지금 오늘 증시는 증권 섹터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건설 및 운수 창고 업종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5G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0.95% 하락하였고 상해는 플러스 0.1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59% 하락하였는데요. 니케이의 경우에는 일본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5로 추정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된 하루였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G20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넥슨 인수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인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내 최근에 배너 광고가 채팅 목록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광고 매출이 향후 기대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의 헤비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매출액 3조 원에 영업이익 1,5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다음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다음 주도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형주의 큰 모멘텀이 없을 뿐더러 이제 추정치의 이제 하락도 진행되고 있으며 G20에서의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 방향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G20 전까지 현금 비중을 약간 이제 늘려놓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나가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의결을 오늘 보류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장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던 정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오늘 오후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완화를 보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지난 18일 권고한 내용인데요. 7, 8월 상시적 누진 구간 확대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입니다.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에 7, 8월 두 달간 전기요금을 월 평균 1,142원씩 15.8% 할인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전 이사회가 이 의결을 보류한 것은 아무래도 적자 우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편안대로 요금제가 바뀌면 한전은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보류로 다음 달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경제라인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우 기자 전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상조 신임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성대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돼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호승 신임경제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현재는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청와대 경제라인 두 수장이 동시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교체됐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장하성 전 실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1월에 임명됐습니다. 반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역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문 대통령이 두 수장을 동시에 이 조기 교체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후임 정책실장의 김상조 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이른바 제2노믹스의 설계자로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각종 경제정책 실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2노믹스를 안착시키고 집권 후반기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반도체 수출액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D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감소폭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수출 전망도 어둡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한 76억 6천만 달러였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줄었는데요. 지난 3, 4월 10%까지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 다시 30%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뭐죠? 네, 수요 감소로 인한 D램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1월 3달러였던 4기가 D램 가격이 지난달 2달러 10센트까지 떨어지는 등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D램 수출액은 지난달에 42%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수요 둔화로 13%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ICT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수출액도 각각 21%, 33% 감소해 ICT 전체 수출액도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달에도 반도체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요. 네,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은 10% 줄었고 무역 수지는 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현장 지원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인천시 합동으로 정상화 지원반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수돗물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 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자원공사와 다른 지자체로부터 병입 수돗물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 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 안전과 관련해 식약처는 대체급식 납품업체 50여 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월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는 대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원을 인천시에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영등포구 물레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이 일대 아파트 수백여 가구에 식수 사용 금지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앞서 300여 가구에서 현재는 1,300여 가구로 중단 권고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청소가 끝나고 붉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그 뒤에도 계속 나온다면 수도관을 점검해야 하는 만큼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청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내 전력회사들이 갖고 있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혁 기자. LS전선과 이 대한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은 대용량의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장거리에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쟁국의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기자, 산업부가 이 시스템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이유가 뭐죠? 초고압 케이블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의 중국 매각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선업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대한전선의 중국으로의 매각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을 막을 수 없다고요. 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 보유 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신고 대상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3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쓰담쓰담 톡톡. 저 갑자기 머리가 간질간질해요. 머리 좀 긁어주세요. 더 왼쪽으로 살살요. 아이처럼 생긴 로봇이 머리를 쓰다듬자 말을 합니다. 이 로봇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말동무를 해주고 복지사 등 외부와도 연결시켜줍니다. 더운 날 외출할 때 혹시 변질될지 모르는 물약을 보관하고 투약 방법까지 메모할 수 있는 휴대용 냉장고도 눈길을 끕니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선생님의 투약 관련 업무도 줄여줄 수 있고 엄마도 믿을 수 있게 보낼 수 있고 아이는 건강하게 보관된 약을 먹일 수 있는. 사회적 아픔이 발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의학공학을 전공한 발명가는 세월호 사고를 보고 10초 만에 입을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개발했습니다. 생체 역학 관련된 디자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야를 넓혀가지고 접목시켜보자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발명품은 모두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 출품된 작품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30개 나라 400여 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여성들이 이 아이디어로 발명을 통해서 사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발명품을 가지고 많은 전시도 하고 경연대회를 벌여서 사실 사업성을 더 높이는 것이죠.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상품 출시 이후 최저 수준인 연 2.4%에서 2.6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청와대 경제라인 전격 교체.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는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인사였습니다. 이 경제 성과 부진에 대한 질책성 인사란 평가부터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잡으려는 이 문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평가까지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와 이번 깜짝 인사의 배경과 의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네. 우선 시기도 그렇고 저도 오늘 오전에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두 수장을 동시에 교체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교체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2기 경제 라인이었는데 예. 지금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네.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전 실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지 7개월밖에 안 됐고요. 윤 수석 역시 임명된 지 만 1년을 불과 며칠 남겨놓은 상태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시기상 조기 교체라는 점에서 경질성 인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고 경제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하면서까지 반등을 꾀했지만 경제 전반 지표들은 나아지지 못했고요. 예. 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문 대통령도 이 책임론에 대한 부담감을 외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임 이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 전임 이 김수현 전 실장보다는 아무래도 색채가 더 뚜렷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가불 문제 또 재벌 개혁 등을 외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진보 경제학과였고요. 예. 또 현 정부에서는 이른바 제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이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김상조 카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 그러니까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도 2년간 국정 경험을 쌓아서 정책 운영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김상조 실장을 적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신임 실장이 어떤 색을 드러낼지 또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것인지도 좀 관심사인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전 춘추관을 찾아서 취임 일성을 밝힌 김 신임 실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시 당연합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3대 축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진 100기사 델타항공. 한진그룹 오너가와 KCGI, 강성부 펀드 간 경영권 분쟁이 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미국 델타항공이 갑작스럽게 한진칼 지분 인수를 선언했는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이 든든한 100기사를 얻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 델타항공이 인수한 한진칼 지분 얼마나 됩니까? 네, 델타항공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델타는 그러면서 이 지분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예. 에드워드 바스티안 델타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델타와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의 태평양 횡단 조인트 벤처로서 최대 규모의 노선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대한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가치를 높이고 또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한진칼, 델타항공과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한진칼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간의 관계를 먼저 짚어보면요. 양사는 세계의 3대 항공 동맹 중 하나인 스카이팀의 창설 멤버입니다. 스카이팀이 생긴 지난 2000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고 조양호 회장 때부터 굉장히 막역한 관계에다가 지난해 5월에는 한미 직항 노선 또 아시아 노선 공유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 좌석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배분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단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진칼이 KCGI와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자 우군인 델타항공이 100기사로 나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근데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우선 현재 델타가 지분 4.3%를 매입한 것만으로도 한진과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치면 총 35.23%가 됩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가진 15.98%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예. 여기에다 델타가 실제로 10%까지 지분을 늘린다고 하면 KCGI는 추가 지분 확보에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KCGI와 표대결을 앞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한진칼 주가가 어제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것 역시 전세가 한진가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하는 반응이 많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네. 강 기자, 이번 지분 매입에 대해서 한진칼을 좀 견제해왔던 이 KCGI 측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예. 또 동시에 우려 역시 전달을 했습니다. KCGI는 델타의 투자 참여로 한진그룹의 가치가 더 증진될 것이라면서도 한진그룹 경영 투명성 제고에 델타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델타와 한진 간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델타의 이번 투자가 어떤 백기사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지분 투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의 이번 투자가 어떤 성격인지를 갖는 거냐에 따라서 KCGI의 앞으로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넥슨 매각 안개 속.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의 매각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인수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넥슨 인수 전의 상황 또 향후 전망,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넥슨 인수 전 진행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본입찰은 지난달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카카오, 넷마블과 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KKR, 베인캐피털 모두 5곳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본입찰이 마감된 지 지금 3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넥슨과 인수 희망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매각이 불발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넥슨 이 매각이 쉽지 않은 건 이 몸값이 좀 비싸서인가요? 네, 앞서 이 본입찰이 3차례 연기됐었을 때도 이 높은 인수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넥슨의 매각가는 13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예. 참고로 지난 4월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이 최대 2조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보다 7배 높은 것입니다. 예. 이 넥슨의 현재 성장세나 향후 비전을 고려해봤을 때 이 금액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 특정 게임에 편중돼 있는 수익 구조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되는 등 업계의 위기감이 감도는 것도 이 회사의 비전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매각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매각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아니면 인수 협상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넥슨이 국내 1위 게임 업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몸값을 낮춰 협상에 임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일부 자회사만 쪽에서 매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각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어느 쪽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와 넷마블이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곳의 사모펀드도 이 본입찰에 참여하긴 했는데요. 이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에 가치를 높여 되파는 것이 목적이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엔 부담을 느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매각 금액이 너무 높아서 카카오와 넷마블이 단독으로 인수를 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텐센트가 자금을 대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인수에 참여한 두 업체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나왔죠. 기존 누진제는 유지하되 이 7월과 8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개편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재정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안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의결된다면 한전 손실을 우려한 소액 주주들의 반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에너지법 전문 이동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토론 다시 한번 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참여 샵 3698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코너 시간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제 개편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앞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위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3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네. 세 번째 안은 이제 누진제 폐지안. 첫 번째 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구간을 확대하는 안인데 이 안도 이제 그거 이제 유사한 안입니다만 이걸 볼 때 결국은 1안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현재 이제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일단 피하는, 그러니까 누진제를 폐지한다 하는 것 자체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 버리면 이게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일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무난한 방법을 일단 1안을 해서 택해서 그걸 이제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쭐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누진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누진제라는 것이 과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을 좀 높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한테는 낮은 가격을 부과를 하는 게 누진제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지만 에너지를 적게 하는 분들한테도 에너지 요금이 적게 가고, 그리고 또 에너지 설비가 효율이 낮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만 낮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기 제품을 쓰다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높은 사용량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과거의 누진제의 취지가 좀 변색되는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도 하나의 서비스 또는 이렇게 물품으로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 일정한 취지에 따라서 가격이 2분화, 3분화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누진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 나눴던 이 바대로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개편안 1안을 최종 공고안으로 제시해 놓은 일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었고요.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안건은 상정됐는데 의결이 보류됐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배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몇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배임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사들 개인이 대단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 1분기 한 6천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나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천억 이런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제 향후에도 올해 이제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한국전력이라는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어떤 손실을 이제 만들었다는, 즉 손실이 생겼 때 대한 책임, 그게 배임에 대한 이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그 손실을 메워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적자가 났던 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메워주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올해 이사회에 이사들에 대한 대단히 큰 의사결정에서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이슈가 계속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변호사님께도 사실 정부가 추진한 이 개편안이라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 이런 추측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적자 부담이 컸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적자 폭도 크고 또 한전이 공기업이고 대주주가 정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한 부분, 그리고 그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인도 고려됐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예. 그 한전의 이사회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려고 했던 정부 계획, 좀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는 다음 이사회를 가능한 빨리 잡도록 예. 해서 다시 이제 이사회 안건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마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이사회 이전에 한전 쪽에 이제 이사회에 어떤 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정부가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분명히 계획을 제시해서 이제 통과되도록 이제 노력하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상컨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이미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여름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전력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이제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큰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있어서 그런 어떤 정책 실행 자체가 조금 문제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감농을박 이렇게 논쟁은 있겠지만 예.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벌써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5867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진이 개편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하하고 이 세금으로 메워준다, 선심성이다 이런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지적과 관련해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소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세금으로 과연 메워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이제 특수한 어떤 상품에 대한 이슈가 지금 돼버리는데, 과거에는 특히 오일 쇼크 이후로 이런 어떤 누진적인 어떤 요금 체계가 들어왔습니다만, 과연 전기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예를 들어서 물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하고 이게 동일한 하나의 형태의 상품인가, 아니면 전기가 특수한 상품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태로 과거의 관성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에서 그럼 일시적으로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세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정책이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점은 그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편안이 의결이 됐을 경우 이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다시 여쭐게요. 이 전력 사용량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또 전력 부족 현상, 이렇게 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란이 채택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거라고 보십니까? 급격한 증가는 저는 아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체 어떤 전력 소비 중에서 가정용으로 좀 하고 있는 게 대략 13% 정도, 그리고 산업용이 대략 50%, 그리고 상업용이 한 32%,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가정용이 한 13%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반 이제 국민들이 요금 자체를 이제 보전해 준다, 즉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과거보다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자체를 과거에는 아껴서 사용했는데 이제 쉽게 더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즉 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코스트의 발전 시설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화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자연과 풍력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주로 이제 화력이라든지 이런 데 코스트가 비싼, 또는 가스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그리고 비용을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결국 무더위 이슈가 어떻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올해 좀 안 더웠으면 즉 더위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이런 어떤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자 증가, 그 사용량 증가에 대한 그 손쉬운 인식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좀 해주셨고요.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네.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견이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 이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전력 사용량 문제와 관련한 그 전력 이용량 증가 그리고 관련해서 전력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기요금을 한전이 떠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얘기되는 바가 총 할인 추천액이 지금 살펴보니까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올해 그 한전 적자 예상액을 1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예. 3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교수님? 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과거에 한전이 적자폭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손실이 나게 될 경우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기 요금의 어떤 보전 자체도 세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그걸 메우는데 또 세금이 들어가는 어떤 이중의 어떤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력의 어떤 생산이라고 그다음에 수급의 시스템을 볼 때 단기간 해결된 가능성은 좀 안 보인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1조가 넘는 적자폭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이 앞서 이 네네.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시지만 그 앞서 그 이사회 결정이 보류된 원인으로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지원 방안은 나온 바는 없고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여름 이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에 대한 보완책도 여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지만 결정이 된 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요금, 이 생활과 밀접한 이슈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끝번호 8535번이 5번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의 누진제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에너지도 부족한 나라에서 전기 소비는 소비한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온실가스도 그만큼 증가, 뭐 이상기후 발생 유발, 뭐 기타 의견, 개인 의견까지 좀 주셨는데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한번 짚어볼까요? 한전 손실 부담까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논란에 뭐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이 뭐 저희 언론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보면 예. 한전 이사회에서 이제 전기공급 약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예. 인가를 받기 전에 재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쪽은 발전회사와 한전인데 예.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 그 공급 원가보다 낮은 그 요금도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교수님께 좀 추가로 여쭐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기를 싸게 만들었던 그 전기 생산 그 비용이 적게 들었던 이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을 다시 좀 늘려야 된다. 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좀 필수적으로 좀 연동되는 과제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정부 정책은 반대로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면서 공교롭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좀 이제 시도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상충되는 좀 이슈가 있는데 이 원전 문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좀 첨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원전과 이제 전기요금 관련돼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즉 전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는 산업용 전기에서 산업용 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효율화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상업용 전기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 사용을 그러니까 전략한다는 이 기본적 개념이 좀 빠져 있습니까? 원전이 빠진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전이 빠진 만큼 일단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전이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화력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늘린다는 것은 자연히 코스트, 즉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건 다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앞뒤에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소비하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한전이라는 어떤 기업과 전체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효율화, 경영의 효율화라는 측면과 어떤 전력에 대한 생산 과정에 대한 효율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누락된 상태로 일단은 전기요금 올릴 건 뭐 예를 들면 뭐 체계를 뭐 이론할 거죠. 이런 논란만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력 생산에 대한 코스트는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결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과도적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단기간에 코스트가 올라갈 건데 그 단기간에 어떻게 전력 소비를 억제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뭐 고민과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덧붙여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안이 이번에 의견이 보류가 됐지만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책에 반영됐을 경우 소비자들이 좀 많이 깎아줬다고 느낄 수 있나요? 근데 되게 이제 10,000원, 20,000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깎아줬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항상 어떤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부분에 갭이 생겼을 때 그걸 세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그런 발상.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전력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요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이 결국에는 어렵게 낸 세금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일부 그것도 이제 특정한 하나의 계층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소비 즉 갭을 메워주는데 꼭 써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즉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짚어보자면 전력이라는 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가 아닌가? 또는 이게 특수한 상품인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될 하나의 혜택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다 빠져 있다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일안이 통과돼도 그렇게 이게 높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네요. 끝번호 5050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비를 줄이면 국민은 더워서 생산성 향상 떨어진다. 국가는 전기라도 풍족하게 쓰게 해주셔야 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그 입장을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편안이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 변호사님 한전 소액주주 이 법리적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소액주주는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뭐 소송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이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 구성 요건을 보면 타인의 선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전 이사회 의결을 보면 이사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면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경제적 이익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전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 인정점이 남는 게 그 한전의 이사회의 이사들의 결정이 임무를 위배했는가 이 부분이 법적 인정점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현직 판검사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반반으로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한전을 상대로 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그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 분명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고 예. 그 회사는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예.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손해는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마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번에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결국 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과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근본적으로 세 번째 안, 누진제 폐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누진제를 폐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걸 계속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진짜 오일 쇼크 이후부터 이제 누진제라는 즉 전기라는 건 굉장히 희소하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 소비를 억제하는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물구가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특히 이게 가만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름철에 어떤 이상 고온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즉 지구 온난화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에어컨 또는 선풍기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나 결국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하나의 이런 어떤 정책 집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진제를 폐지하냐 유지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한국전력이라는 전력을 담당하는 어떤 기업의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특히 산업 부분에 있어서 성역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어떤 유럽의 어떤 일반 어떤 제조업체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 공장들의 특히 전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만 올려도 전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많은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자꾸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오후 토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부터 그 밖에 서울, 경기, 충청 북부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요. 내일은 충청도와 전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 내내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7에서 28도 분포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퀴즈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